한 주간의 깊은 호흡으로 이슈를 꿰뚫는 코너 변상욱의 눈,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코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국민의힘 대변인하고도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이야기했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예상대로 추 장관 아들 의혹 집중 제기됐고 민주당은 또 적극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처음에는 불법 얘기했다가 지금은 불법보다는 불공정에 포인트를 맞춘 것 같고요. 어쨌든 잘못됐다는 얘기고 민주당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 때도 그랬으니까 이번 추미애 장관 때도 결국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조국 장관 개인을 털고 털어보니까 사실 나오는 거는 산호맹 관련 이념적인 색깔과 관련된 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인과 그다음에 집안이 소유하고 있던 학교 법인과 그다음에 딸 그다음에 아들까지 뭐 되는 대로 다 털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쏟아져 나와서 이제 그것이 하나씩 정리가 돼가는 중입니다만은 추미애 장관도 개인적으로 보자니까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노선이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 외에는 뭔가 가려낼 게 없으니까 결국 이제 가족 주변 가장 이제 가까이 나온 게 아들 건이 나온 거죠. 그 두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아니면 위법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 게 없고 다 가족 관련인데 다만 다른 것은 공통점으로 한다면 역시 사법개혁과 공수처라든가 아무튼 기득권에 대한 어떤 칼날을 이제 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공통점이고 다른 점을 얘기한다면 글쎄요. 뭐 조국 전 장관은 이슈가 확장성이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뭐 사모펀드도 있고 뭐 아들 딸의 뭐 입시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가족의 재단 등등. 근데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휴가 요거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정국에다가 여대 야소이긴 하지만 확실한 여대 야소로 또 조국 전 장관 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범국민적인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정권, 진보 정권의 미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추 장관은 아마도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겠죠. 자, 이번 사태 역시 언론 보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론 노조와 기자협회가 SBS 기자 고발은 추미애 언론 길들이기다라면서 반발하면서 고발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KBS 기자를 고소했을 때 침묵했던 언론단체 또 한동훈 검사가 KBS 고소할 때 침묵했거든요. 또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고소했을 때도 침묵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왜 다 나서서 안 된다고 그러느냐. 거기다가 이번에 SBS에서 보도한 내용은 어쨌든 가짜뉴스였는데요. 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왜 벌어진다고 보세요? 일단 두 가지 차이점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발표를 해서 다 같이 받았었는데 왜 SBS만?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은 KBS라든가 또 다른 데서 특종이라고 또 단독 보도라고 해서 뭔가를 파헤쳤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다 같이 발표한 거고 국회의원이 막 서류를 흔들어가면서 얘기했길래 다들 받아 쓴 건데 왜 SBS만? 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그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일단 위험 부담이 큰 거죠. SBS가 좀 먼저 했다든가. 근데 아주 먼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크게 임팩트 있게 했다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고소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길들이기 내지는 압박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와 남편과 아들이 전혀 하지도 않았던 일을 해버렸다고 보도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실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건 추 장관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만에 뭐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의해서 사회적 공신력이라든가 명성이 크게 훼손된 피해적인 실체가 있다면은 그걸 입은 사람이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좀 묘하게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거에 답변은
남을 끌고 들어가면 거기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 내가 보도한 것이 진실했든지 아니면 사실과 부합되든지 아니면 사실하고 좀 다르긴 했는데 그만한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놓으면 되는 건데 왜 쟤들은 놔두고 우리만 그래요라고 하는 건 언론사가 해야 될 얘기는 이건 아닌 거고요. 어쨌든 자신의 실명 또 언론사 타이틀을 가지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럼요. 예. 보도 내용이 정당하면 남들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예. 우리는 뭐 보도할 만큼 했고 해야 될 걸 했다라고 나중에 맞서면 그게 뭐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언론의 선택적 정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또 비슷한 이야기로 이명박 정권 당시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 두 아들이 이제 현역 판정을 받고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언론이 그때는 다루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또 아들 그것도 황제봉부 논란이 있었는데 대구 MBC만 보도하고 나머지는 받아 쓰지 않았단 말이죠. 한 언론사 했고 나머지는 전혀 안 썼죠. 이번에는 왜 다 모든 언론사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황 의원이 당시 당직 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역시 이거는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다 황 의원에게 뭐 제정신이냐. 오늘 경향신문 사설도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던데. 근데 문제는 이 당직 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제일 먼저 공개한 거는 TV조선하고 채널A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또 언론에서 싹 뺐단 말이죠. 근데 언론이 뭔가 좀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데 일단 이 모 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분명하게 가려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공익신고자냐 하면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을 고발했을 때, 그 다음에 환경과 소비자의 이 중대한 이익에 대해서 고발했을 때, 아니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나 기업의 어떤 행위나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했을 때 공익신고자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익신고기관에 자기의 이름을 놓고 기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언론사하고 맨 처음에 만나가지고 내가 군내에 있을 때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라고 인터뷰한 것이 공익신고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언론이 공익신고자로 쓰던데요? 그 공익신고법이 없는데 공익신고자라고 그냥 쓰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추장관이나 추장관의 가족이 추장관의 이름을 빌어서 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압박을 했다거나 나 추장관에 누구 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합시다. 라고 했다면은 이거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부패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이 부패신고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럼 그 부패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언론 보도에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맨 처음엔 아니었는데 갑자기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쉬운 예로 들었는데 괜히 아픈 예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세월호의 가족이 계십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계실 때 이분은 공인이 아니죠.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근데 아들이 처참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면 대통령한테 따질 수도 있고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상황적으로 공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하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면 그게 상황적 공인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황 의원께서 이제 조금 생각하셨어야 될 게 맨 처음에 TV조선하고 인터뷰할 때는 추 장관과 관련돼서 나도 뭔가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아들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죠. 이런 게 아니고 여와 야가 충돌하고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돼버린 상황에서는 이 친구를 거의 공익신고자나 부패신고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 언론들이 하나도 이름을 안 쓰고 있잖아요. 언론들은 벌써 그런 점을 생각해서 준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모 씨 이렇게만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름을 딱 박는 것. 여기까지는 뭐 이미 TV조선에 한번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거기다가 이제 범자를 붙이는 거. 뭐 단독범이냐 아니면 다른 공범 그룹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범자를 붙인 것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면서
황 의원의 정무적 판단이 좋지는 않았다. 예. 저도 황 의원이 단독범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거는 TV조선에서 자신들이 제일 먼저 얼굴과 실명을 오픈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황 의원한테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비판하더라고요. 시침이 딱 되고. 그럼 자기들 잘못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에 사설에서도 썼습니다만은 3면인가 4면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비판했던데 언론사라면 사실 처음으로 실명을 보도한 언론은 이건 써줘야 되는데 그것도 황 의원만 비판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신고자 보호 의무라는 게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 신고자 보호 의무인데 본인이 이름을 걸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 언론사에 이건 의무는 또 면제입니다. 그래서 뭐 TV조선이 이름을 쓴 거는 뭐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에 와서 마치 의원이 처음으로 드러내서는 안 될 걸 드러낸 것처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조금 사안은 다릅니다만은 조국 장관 전 딸 같은 경우에도 좀 뭐 몇 개 언론에서 실명을 공개해버렸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름이나 얼굴 같은 경우 전혀 공개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름 나오고 사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이름, 사진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누가 조금 얘기한다. 조금 얘기하면 예를 들면 주소가 서울이다 하다가 누가 갑자기 서울에 무슨 구 하면은 이제 구까지는 싹 쓰다가 그다음에 무슨 동까지는 씁니다. 점점 하다가 나중엔 이름이 툭 터지고 그다음에 얼굴 이렇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희미하게 보내다가 누가 조금 진하게 나간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또 이게 사진도 막 나가고.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가장 바뀐 환경 중에 하나가 역시 SNS 유튜브입니다. 이미 터져갖고 다들 이름을 알고 있는데 언론만 안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결국은 언론이 자꾸 쓰죠. 제가 자꾸 선택적 정의 얘기하는 게 이럴 때는 언론에서 어떨 때는 이름과 얼굴 다 공개하고 어떨 때는 공개했다고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죠. SBS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스 보도에서 같은 리포트였는데 채널A의 이동재 기자는 모자이크를 해서 내보내고 얼굴에 뒷광고로 논란이 됐던 유튜버들은 얼굴을 다 오픈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반대로 돼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공인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이쪽을 더 보호해줘야죠. 그런데 이동재 기자는 모자이크하고 뒷광고인 유튜버들은 얼굴 다 공개하고. 그러니까 과연 기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은 없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아마 그걸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냐. 손님을 좀 더 끌 수는 있는데 끌려고 했다가 당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안 당하겠다. 그럼 제가 역으로 이렇게 이동영 씨 같은 유튜버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뒷광고해서 논란이 된 유튜버들이 우리를 뭐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을 고소하겠어? 그러면 뭐 유튜버에 대한 기사 더 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채널A나 채널A 기자는 괜히 했다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 변호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은 잘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조목 들이대면서 뭐 고소하겠다 그러고서 이거는 뭐 명예훼손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율사 출신들이 공격을 덜 받죠. 그래서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보도 또 딸에 대한 보도 모든 언론을 다 고소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 뭐 기자협회나 이래서 고소한 취하해라 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권력이고 또 법에 대해서 더 조목조목 잘 알고 있으면 위축되죠. 그 제일 의문을 갖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질문조차 못할 만큼 위축됐을까? 우리 언론이. 그거는 걸리면 고발 고소가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누가 계셨냐 하면 김기춘이라고 하는 아주 거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또 걸핏하면 고소를 하죠. 고소하는데 청와대 실제 그 보조하는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갖고 그것도 막 했었죠, 사실은 실제로. 법인격상으로는 그분들은 명예훼손에 걸리거나 뭐 고소하거나 할 인격이 아니거든요. 국가기관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눌리는 거죠, 힘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온라인상에서 뜨거웠던 뉴스인데요. 중국 출신의 바이러스 학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곧 공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보도 이후 관련 뉴스가 쏟아졌는데 문제는 과연 검증을 했느냐. 이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공포를 조장한다거나 또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다가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새 나왔다. 어떻게 보면 음모론일 수도 있고. 음모론이죠. 근데 미국이 만들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생화학 무기로 바이러스를 만들다가 새 나왔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이 다 무기를 만들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졌다고 1월 달, 2월 달에 나와서 이건 WHO가 인포데믹이다. 공포스러운 잘못된 정보의 감염이다라고 일단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무기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중국 그 연구실에서 자꾸 이게 코로나19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증거를 갖다 내놓겠다고 벌써 2월 달, 4월, 7월, 8월 계속 그 증거를 안 내놔요. 근데 자기는 명분은 나는 이걸 폭로해야만 된다. 왜?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걸 빨리 해줘야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퇴치하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증거를 곧 내놓겠다. 그러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또 거기서도 곧 내놓겠다고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다가 이번에는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속 인터뷰만 하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따져요. 너 그 연구실에 들어가 봤냐? 들어가 보지 못했답니다. 그럼 증거는 갖고 있냐? 갖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내놓는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쓰레기라도 주워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연구했냐?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말만 계속하는데 그래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사람 말을 이제 안 씁니다.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네. 구글로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하시면 보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도한 친구들도 보면은 그냥 가벼운 토크쇼. 그다음에 이전에 보도한 거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옐로우 저널리즘 매체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까십거리만 보도하는 매체들만 그 문제를 계속 보도했지. 지금 뭐 뉴욕 타임스는 이미 이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세계의 유명한 언론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2월, 4월, 7월, 8월 다시 9월에 와서 또 얘기를 하면 한국 언론들 그래서 이번에 보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2월 달, 3월 달에 이게 WHO를 인용해서 가짜 뉴스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팩트 체크한다고. 근데 엉뚱하게 이번에 온 언론이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의 나름대로 정도를 걷는 언론들은 전혀 안 하는 건드리지 않는 뉴스인데 왜 한국 언론만 이렇게 건드리는가. 이거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면 그대로 받아 쓰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팩트체크 안 하고 실시간으로 받아 쓰고. 지상파 방송이 쓰면은 무조건 받아 쓰고. 그다음에 연합뉴스는 이건 돈 내고 받아 쓰려고 이미 계약을 한 사항이니까 연합뉴스가 쓰면 그래도 알아서 팩트체크 했겠지 하면서 다 같이 받아 쓰고 해서 연합뉴스가 되든 안 되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받아 쓰는 언론사의 책임이니까 뭐 하면서 너무 쉽게 내놓는 건 아닌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거나 팩트체크를 다른 데보다 더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연합뉴스나 공중파에서 쓰면은 다른 언론사는 받아쓰고 뉴스타파가 쓰면 안 받아쓰고. 또 묘한 게 같은 종편에도 JTBC가 쓰면 받아씁니다. 근데 채널A가 썼다거나 TV조선이 썼다 그러면 기자들이 조심조심하죠. 벌써 이게 다르죠. 그래서 또 연합 뉴스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분도 많은데 이게 벌써 작년입니다.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연합뉴스에 매년 300억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때마다 올라오는데 작년에 올라와서 36만 4,920명이 동의를 했고 그렇게 많았나요? 그 20만 명이 넘어서 정부가 또 답변을 했어요. 답변했는데 여전히 뭐 올해도 계속 이제 지급이 되는 문제인데 이 300억 지급은 어떻게 시작된 거고 뭐 계속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동아통신, 합동통신 두 개의 통신사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시켰습니다. 누가 더 나름대로 속보를 전하고 아니면 상세하게 전하는가에 따라서 언론사들이 선택해서 계약을 맺고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래갖고 연합 뉴스 에이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 오직 하나뿐인 기관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정부 통제가 엄청 쉬운 거죠. 그거 하나만 쥐고 있으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중앙 소식, 중앙으로 올라오는 지방 소식을
틀어줄 수가 있고 외국과 관련된 모든 외신들도 틀어줄 수가 있으니까 연합뉴스를 키우고 연합뉴스에게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서 계속 연합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지금은 통신사가 대충 몇 개 될까요? 한 50개에서 60개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야별로 쪼개진 것도 있고 전체 뉴스를 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라면 그때 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추진했던 언론사 숫자를 가능한 한 줄여가지고 거기에 특혜를 주면서 그걸 통해서 전체 정보의 어떤 흐름을 조작하는 또 통제하는 이 방식을 이제는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의문이 자꾸 제기되는 거죠. 근데 이게 2003년도 4월 30일 날 뉴스통신 진행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집행이 되니까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겠네, 국회에서. 법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여대 야소가 확실할 때 아니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청와대 관련 답변은 이렇습니다. 당시 국회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역할을 수행해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고 매년 300억 지원하는 건데 과연 지금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적 책임을 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아마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일 힘든 것이 연합뉴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맨 처음에 기자 생활할 때는 가리방이라고 그러죠. 가리방으로 긁어서 프린트해가지고 자동차로 회사마다 다 돌려줬습니다. 한 부씩.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이제 쓰는 건데 지금은 뭐 그게 텔렉스로 바뀌고 텔렉스에서 인터넷으로 바뀌고 인터넷보다도 더 빠른 통신수단이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버리니까 연합뉴스를 기다리면 오히려 늦습니다. 속보 경쟁이 있습니다. 속보 경쟁에서 뭐 연합뉴스 서비스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다 떠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어느 한 언론사가 특정 보도를 하면 전국에서 동시에 받아보는데 연합뉴스가 중간에 어떤 역할이 있느냐.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연합뉴스로서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오늘 변상의 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